일단 제일 첫 번째로 선명한 서술, 두 번째로는 감점하기 어려운 근거 제시,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형식은 갖춰줘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지키면 채점자가 점수를 못 빼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교육학은 암기다 막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교육학은 암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생각에는? 교육학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와 활용이죠. 암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재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네. 다들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시험이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론의 구조와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외우지 않고는 어려워요. 시험 출제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바뀌기는 하는데 우리 논술 시험 시작하고 나서 한 3, 4년 네. 지났을 때쯤에는 대단히 암기 시험 성격이었어요. 활용이 많이 없는, 외워서 인출하는 느낌의 시험이었다고 하면 20학년도, 19학년도 지금부터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와 암기된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출제가 되고 그 비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하는 문제 비중이 올라가면 어렵다라고 보통 느끼고 그게 적으면 평이했다라고 느끼는 시험이 되죠. 암기가 다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으면 쉽게 느껴지고 수험생들이 그다음에 알아도 약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책에 답이 없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학 시험은 암기냐 이해냐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적합하진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더 그 이해가 없이 암기된 지식만으로는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 자체를 제대로 파악 못할 위험이 있는 시험. 이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암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는 해야 돼요. 근데 암기는 해야 되나요? 암기는 해야 돼요. 암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암기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암기 잘하시는 그죠. 분들. 근데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위험한 게 이해를 하기 싫어해요. 암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귀찮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외워버려. 외워서 다 해야지.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건이 있고 조건에 맞춰서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 건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암기가 약하신 분들은 끝까지 외우면 되는데 암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외우시는 분들은 후반부에 큰일이다 보통. 공부 초반에는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인출 축축축축 해서 막 다 인출돼. 그래서 막 빈칸 다 채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편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9월 달쯤 돼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활용 부분들이 나왔을 때 내가 외운 그대로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면 내가 그걸 물어보는지를 몰랐어. 답을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후반부에 커버하기가 힘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잘 하시더라도 초반부 이해에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암기가 약하신 분들은 초반부에 조바심을 안 내셔야 돼요. 조바심을 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 암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친구들 다 외웠고 근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바본가? 나만 뭐가 잘 안 되는 거가 잘못된 거가 해서 되게 조바심이 나서 초반에 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을 받고 싶으니까 외운단 말이에요. 막 계속 붙잡고 앉아서 외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들이는 시간이 너무 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기본서 들고 앉아서 천천히 읽고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죠. 더 너무 초조하니까. 네. 너무 불안하니까 그거는 너무 어렵고 초반부는 사실은 저는 1, 2월 달에 1시간하고 9, 11월 달에 1시간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밀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1, 2월 달이나 초반부에 시작하실 때 좀 느리더라도 암기가 좀 느리더라도 이해 중심으로 무슨 말인지 알면서 공부를 하시고 큰 뼈대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인출 연습 많이 하고 인출 연습 많이 하면 서서히 붙죠. 바로 암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공부가 잘 되는 느낌 맞아요. 공부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반에 받고 싶어서 암기를 하려다 보니까 나 암기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것 같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너무 그렇게 불안함 느끼지 말고 차분히 이해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나중 가서 암기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어요. 방금 느낀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완전 그 공부 잘 되는 느낌이 없어서라고 그죠, 맞아요. 통제감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시험이 근본적으로 통제감이 끝까지 없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끝까지 없어서
그걸 먼저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희 수업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다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맞아요. 너무 불안한데 쌤도 시험 잘 보셨지만 네네네네. 수학하셨지만 저희 수업에서도 뭐 서울 지역에서 어떤 특정 교과 수학하시고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시험 한 2주 정도 앞두고 쌤한테 물어봐요. 요새 공부 잘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내용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은 건지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은 단 한 번도 못하는 공부예요. 못하는 시험이라서 그거 먼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보다 보면 반드시 쌓이니까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초반에 약간 받아들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준비했던 시험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그죠.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1년을 좀 견디면서 가는 사람이 더 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냥 암기만 해서 만점을 받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답안을 작성할 때 고득점을 받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좋은 답안은 3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선명한 서술. 답안을, 요구사항을 선명하게 쓰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감점하기 어려운 근거 제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식은 갖춰줘라. 그래서 요 3가지를 지키면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도 그렇고 서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점수를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는 시험이 맞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깎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깎을 만한 여지가 있으면 깎겠어. 근데 깎을 여지가 없으면 그냥 주는 시험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명한 서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보다 그 아주 초반부부터 우리 시험 보고 나면 초반부부터 많이 나오던 얘기가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네. 이제 점수를 좀 다르게 받은 느낌이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초반부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쌤들이 막 이렇게 썼더니 나 19점 받았어요. 네. 20점 받았어요. 그래서 복귀해서 전체 글을 쭉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나왔던 게 아니 저렇게 초등학생처럼 쓴 글이 어떻게 19점, 20점을 받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게 사실은 선명한 서술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 문과 쪽 쌤들 네. 같은 경우에 텍스트 읽는 양이 되게 많은 전공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계속 좋은 글들을 읽고 학자분들이 평생 연구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쓴 글들을 계속 읽으시니까 기준이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좋은 글에 대한 기준이 저만큼 올라가 있고 글이 되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글들을 쓰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렇게 글을 쓰면 읽는 사람이 애를 써야 읽혀요. 네. 근데 채점자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쓰면 쓰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멋진 글을 잘 쓰기는 했는데 채점자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 뭐의 장점 2개를 써. 그러면 장점 2개는 첫째 이렇게 절대 안 써요. 그렇게 안 쓰시고 이런 개념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게 막 이렇게 흐르듯이 네. 쓰시는데 그럼 채점자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의 장점은 다음에 2가지다. 첫째, 뭐가 있다. 이유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선명하게 요구사항이 딱딱 들어오게 쓰는 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쁜 글 장문을 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명확하게 채점자가 딱딱 보이게 찾을 수 있게, 실수하지 않게, 놓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게 선명한 서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선명하게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요 2번째로 그러니까 감점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를 해라, 부연을 해라라고 하는 건 이건 최근 시험 경향이랑 좀 맞는 부분인데 뭐 활용 방안을 쓰세요. 그래서 연계해서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쓰세요 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런 걸 쓰실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도 나 이거 활용 방안 어디서 공부한 거 있어 라고 해서 외웠던 게 있으면 그 키워드를 그냥 인출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네네네. 저희 오늘 모의고사에서도 수행평가를 그 전인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 실천하는 방안을 써라라고 했을 때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포트폴리오를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알고 있는 수행평가 실행 방안들 중에 네네네네.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많이 쓰시냐면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다. 라고만 쓰는데 이건 근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맥락에 따른 근거가 없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인적 성장을 유발하는 거니까 지덕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드러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근거가 맞네, 안 맞네를 따져가지고 맞다, 틀렸다 점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게 보이게만 서술이 되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빼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쓴 답이 운이 좋아서 채점 기준표에 있는 해결 방안을 예를 들어서 썼다. 그러면 부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점수를 주겠죠. 근데 그러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다른 답을 썼을 때 채점자가 점수를 못 빼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근거가 있는 서술이랑 없는 서술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로 개념이 이런 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말이 되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점수를 빼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특히 활용 방안이나 장단점이나 특징이나, 그러니까 작년에도 CAT 같은 경우에도 특징 쓰라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뭐가 특징이야 라고만 쓰면 여기 기준표에 없는데? 라고 쉽게 뺄 수 있지만 써놓고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학생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는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맞는 얘기잖아요. 근거가. 맞으면 이거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빼기가 해요. 빼지 못할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간단하게라도 써주면 길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써주면 채점자 입장에서 훨씬 더 어렵죠. 맞는 말이죠. 점수를 빼기가 어렵죠. 그래서 막 부연을 꼭 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부연은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좋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답이 기준표에 있을 확실한 답이면 키워드 중심으로 가도 돼. 근데 활용 방안처럼 약간 열려있는 접근의 문제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다 해주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3번 형식은? 네. 3번째 형식적 측면을 갖추자라고 하는 건 이제 서본결 형식 갖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저도 첨삭 많이 하니까 쌤들 써서 내시면 연습 많이 하신 답이랑 처음 써본 답안이 되게 달라요. 눈에 띄게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형식을 갖춰서 답을 제출을 해주면 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형식이 맞지 않는 글 같은 경우에는 준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네 라고 해서 쓸데없이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거예요. 채점자한테 인상의 오류를 안 좋은 쪽으로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본결, 들여쓰기라든지 줄바꿈이라든지 그다음에 2줄 긋고 고치라 그러면 제발 2줄 긋고 고치고 이렇게 막 까맣게 칠하지 말고 그런 원칙들 같은 게 지켜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제 연계 서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분분하거든요.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단락 도입이나 마무리 부분에 어떻게든 가볍게라도 연계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채점에 크게 점수가 아주 크진 않죠. 그거 해봤자 1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크진 않지만 그걸 챙겨서 쓴 답을 볼 때 채점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들여쓰기나 2줄 긋기 도입에서 맥락을 넣어서 서술하는 거 그런 게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들 어려워하세요. 노력을 하면 되는 게. 네, 주제 연계 논의하는 걸 그러니까 도입 문장을 쓰든지 아니면 단락 마무리 부분에 주제 연계 논의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거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거는 사실 근데 연습하다 보면 후반부 넘어가면 사실 그걸 못 써서 못 쓰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인상의 오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수험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주 출제되지 않는 과목들, 교육평가, 교육과정 등 5개의 과목 이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챙겨야 되나 이걸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왜 물어보는지 아시잖아요. 누가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보통 아무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할 텐데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저희 시험이 아주 극초반부에는 교육사회학도 2번 나왔죠. 2번 출제가 됐고 생활지도비 상담 부분도 출제된 적이 있고 자유교육 나올 때 자유교육은 사실 어디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의 이해나 교육 사철학으로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저희도 이론이나 문제풀이할 때도 꾸준히 수업을 하는 부분인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새 좀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트렌드가 좀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당하는 영역에서도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의 이해 파트 다들 많이 안 보시는데 그래도 거기에서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지금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교육과정하고는 좀 다르게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요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철학 파트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철학 파트에서는 맨날 다루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교육 상황이랑 연계할 수 있는 게 뭐 진보주의라든지 실존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그런 정도는 챙겨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한국 교육사는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서양 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교육의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학자가 있다면 뭐 소크라테스, 뭐 루소,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정도는 그래도 챙겨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분들은 좀 챙기는 게 좋고 사회학이랑 그다음에 생지상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거든요. 논술 기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그 마이너한 영역들 중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재작년 시험은 특징이 작년하고 또 다르게 재작년은 100% 논술 기출이 제출제 됐어요. 재작년은 좀 쉬었던 해죠. 쉬었다고들 보기는 하는데 실제로 물어봤던 항목들을 보게 되면 행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까다롭게 물어본 거거든요. 관료제, 그 특정 개념의 순기능 엮기는 그래놓고 채점도 비교적 빡빡하게 했던 시험이라서 좀 까다롭게 물어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기출이었어요. 전부 다 논술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제출제 됐던 시험이라서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기출 안 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출은 안 나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진짜 극초반부 얘기고 이제는 우리 시험이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기출이 제출제 되는 시기가 됐고 특히 과정이랑 평가는 제출제가 유난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데 그런 거 치고는 범위가 조금 좁은 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잠재적 교육과정 3번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마이너한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기출 부분들은 챙겨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교육 연구 파트는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부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교육 연구는 공부를 안 했는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쓸 수가 없어요. 거기는 비벼 쓸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대단히 많이 공부하진 않더라도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후반부에 모의고사 문제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지만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루는 것들이 있으면 짜증내지 마시고 문제 나온 것만 본다라는 느낌으로 봐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확인을 해두면 훨씬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교수님이 어쨌든 분석을 해서 모의고사에 담아두시는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챙겨 가시는 게 저도 가장 좋다. 안전해요. 네, 안전하다. 너무 위험하니까.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런 짜잘짜잘한 과목에서도 최근 트렌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트렌드는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